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너무나도 든든하게 생각하는 게스트분 세 분을 모셨는데, 자, 저희 방송은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라이브로 항상 진행이 되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드디어 만을 넘었습니다. 예, 구독자 만을 넘었어요. 예, 쉽지 않았지만 사실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이 안 됐죠 저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이 좀 넘을 뻔했는데, 예, 한 달이 좀 안 되는 시간 안에 제가 만을 넘어서 이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생각하고. 10,000명씩 될 때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한테 보너스 같은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꼭 이런 걸 뽀찌를 바라시는 분들이 오늘 세 분이 나왔습니다. 예. 장꼬찌입니다. 네. 진행자도 딱히 그걸 거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우, 저도 뽀찌를 그렇죠. 받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시사 유튜브에서 뽀찌 얘기가 나오네요. 자,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분은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저기 여의도 너머 TV의 조회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예, 지금 쇼츠 조회수가 1등입니다. 예. 부동 1등. 뽀찌 더 안 나오죠. 그런 건 네, 없어요. 쇼츠 조회수 박민영 그 친구가 1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동학 위원이 이야. 지금은 1등이고 그 1등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두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밌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긴입니다. 예, 너무나 든든한 세 분이 나오셔서 저는 사실 오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제가 기록을 좀 깨보자라는 느낌의 세 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동학 그다음에 저희가 이기인. 지난주 화요일에 실시간 1,000명 넘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으로. 예. 내가 안 나와서 된 거 아니야? 내가 동시 접속자 수로 본인이 실시간의 강자. 저 저기는 길게 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쇼츠나 이제 조금 잘 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는 라이브의 강자. 내가 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라이브의 강자, 네. 쇼츠의 강자. 제가 자. 그리고 그냥 업혀가는 사람.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 개혁신당 카르텔. 그냥 업혀가는 사람. 좋아요. 업혀가는 사람 1인자 이렇게 세 분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열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 누나가 심평 변호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건희 누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했다고 전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김건희 누나가 또 다시 본인 말이 아니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 상황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자, 심평 변호사,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뭐 건진 법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심평 변호사 이름 자체가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자, 이 상황 일단은 장희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오늘은 업혀 가던가. 너 아까 업혀간다고 왜요? 했는데 지금 당장 어부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렇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안 들었겠죠. 저의 예. 시사평론가로서의 원칙은 모르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갑자기 이렇게 발 빼는 막 느낌인데. 이렇게 뭐 상상력을 펼칠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망스러울 수는 있죠. 네. 뭐 여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왜냐하면 20년을 끌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씌워주고 다 했는데 그렇지. 근데 뭘 씌워줘요? 아니 그 감투를 예. 감투를 씌워줬다고. 네.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씌워준 거 맞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근데 만든다고? 근데 감투를 이렇게 했어. 네. 감투 이렇게 쓰잖아.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윤한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현역 대통령 임기 2년 차 때 들이받는 거는 그 역사상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날의 어떤 접견에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정도. 자, 이제 난 4시간 떼었어. 우선 이제 두 분의 이 메신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국민들이 그걸 다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도 이분 뭐 윤석열의 멘토 뭐 해가면서 5만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 신빙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뭐 반클리프 목걸이 홍콩 가서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는 걸로 다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대국민 거짓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살고 있는 나라는 거짓말 나라예요. 그 거짓말 나라에서 들은 거를 밖에 가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나 이 심평 변호사의 얘기도 어제로 그냥 끝나진 않을 거다. 지금 자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 가능성이 크다. 그죠? 오. 저는 근데 뭐 못할 이야기 한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굳이 왜 그거를 아니 한동훈은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원망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친한계에서는 이 여자 정신 못 차렸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아무튼 왜 부인했을까 그러면? 한동훈이 사람이라면 지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쳐 기어 다닐 때가 아니라 어. 아니 자기 챙겨준 20년 챙겨준 형님 형수가 어쨌든 다 감옥에 갔잖아요. 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김기욱 앵커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를 어릴 때 막 도와준 PD님이 감옥 갔다 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쳐도 마음이 안 좋고 아프고 조금 그럴 수밖에 짠하죠. 없잖아요. 예, 짠하고 짠하지. 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가서 셀카 같은 거 안 찍어 올릴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 시기에 갈 수도 있죠. 음악 좋아하면. 근데 네, 저는 갈 수도 있죠. 그걸 굳이 찍어서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좀 도와주세요. 저기, 한마디만. 말이 도와줘. 너무 많네. 오늘 왜 이렇게 많어? 여기가. 윤석열 전 그럼 빨리 딴 주제로 대통령은 넘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한동훈도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계속해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 본인들 스스로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짜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심평 변호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내가지고 변호사 접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 또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던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 나갔다라고 했다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사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커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졌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부 지인이 구속 수감돼 있는데 어렵게 접견 가가지고 나눴었던 말들을 밖에 나가가지고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고 할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장사하는 사람인 거고 좀 괄괄하게 얘기하면 약간 뭐 사시 붙은 전환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관종인 거예요. 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은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나왔었던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바깥에서 YTN도 하고 채널A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걸 보면 그냥 심평 변호사가 정보 장사하면서 관종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신병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네. 어느 이 좌파 언론인이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김건희 여사 면회를 가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사람의 스타일을 그 언론인이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보내면 뭔가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 사람을 보낸 그게 거거든요. 주진우 기자 아니에요? 뭐, 무슨 기자라고는 본인 스스로가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판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게 뒤를 봐줄 테니까 심평 변호사야 너 저기 가서 접견을 해봐라. 아니요, 뒤를 봐주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수많은 설화를 또 가지고 나와서 이 판을 어거지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심평 야 너 가서 면회 가야지 왜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부축해서 보냈다. 부축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죠. 이 사람은 관종이니까 아, 지금 그냥. 얘기한 대로 관종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심평을 한 거예요 지금. 본인 만족. 그렇죠. 어. 김건희도 김건희를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김 씨가 우리 건희 누나가 그 한동훈이 쿠데타를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사실 여부가 저는 참 궁금하긴 해요. 이건 요, 이제- 요 지점에서 발끈한 것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심평 변호사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소매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그 팔이 너무 앙상하고 눈에 초점도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간 대화도 불가능한데 이런 말 할 리가 없다라고 지금 변호사 측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말을 지금 발끈해가지고 좀 진실 공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거짓말 같아요. 100% 거짓말. 말했지 아까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을 마치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바꿔가지고 덮어씌웠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 김건희 편 들어?
이게 편드는 거. 이거 봐. 이 진영 논리에 이거 왜 이게 편들어? 빼- 이거 편드는 거 빼버려 아니야? 있으면 왜 이렇게 한동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니 심평 변호사에서 얘기한 거지. 이게 사실 된다고. 거봐. 예. 지금 우리 김기용 앵커님께서는 사무총장 되더니 좀 변했나?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저쪽에 앉았어야 됐네. 저렇게 평가하시는 건 오늘. 상식적인 평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좀 만드나? 여기. 저기도 감투를 하나 쓰더니 이제 그렇지. 근데 이게 그 한동훈이 진짜로 그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팩트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은어법인 것 같고 네. 은어적인 단어인 것 같고 저쪽 편에 섰다. 음. 정치 구조적으로 배신을 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네. 이것은 구조적으로 저쪽의 선거기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성공해서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처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너무 완강하게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서천 눈밭에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야당에서는 비판 엄청 했죠. 민주당에서는. 뭐냐 도대체 당신의 노선이. 그 뒤에 7인의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이 한남동 7인에 다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또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 곳곳에 다 있었고 김건희 여사랑 몇 시간씩 통화하고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린 내부자였는데 왜 자꾸 내부 고발을 하는 거야라는 인식을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 4개월 앞두고 국힘 당직자를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공천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분이 글을 오늘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당 대표가 바뀌어도 당 대표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연찬회 같은 거 하면서 당직자나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총선 전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언론 보도처럼 그런 자극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 이제 정권 바뀌면 이 당직자들이 사실은 대선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엄청 해요. 네. 집에도 잘 못 가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격려해주는 자리였다. 아 격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뭐 정치 현안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아무래도 당직자들 모인 거니까 네. 몇 마디 나왔을 뿐이지 그게 어떤 주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당직자분이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제가 그 입장을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그냥 격려인 거지 이 정도로 약간 오버해서 주도하진 않았다. 뭐그 참석한 분이 그렇다고 그 하니까. 관저의 그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가지고 수차례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 이게 식사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물어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화에서 전화 통화 내지는 뭐 폐쇄된 장소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공천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이 어감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V0인 것처럼 공천에 마구 개입한 정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흔하게 아 진짜 우리 당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어조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인 거면 자꾸 제가 김건희 여사를 좀 약간 옹호한 듯한 말을 하는데 네 맞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물어봤으면 그거는 뭐 공천 개입 내지는 막 공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공천으로 이기려 했을까? 저는 국정 개입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본인이 이 당에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됐었을 텐데 5만 가지의 국정 개입을 다 하고 특히나 그때는 총선 4개월 전이면 의료개혁 예. 이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그 드라이브가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어요. 예. 와 진짜 저거 아무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인데 윤석열이니까 한다. 야당도 잠깐 그것에 대해서 비판 크게 안 하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진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뽀개지는 상황으로 다 가고 있었고 네. 특히나 총선 바로 앞두고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자기가 어떤
이 의대 5천 명 증원 자체를 좀 물러설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상식적으로 네. 전혀 없이 그냥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총선은 물 건너갔던 거죠. 아, 그렇지. 예. 그 연관관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기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언론이 좀 장난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없지 않아 들어. 예.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구속된 피의자고. 그러면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게 그 당사자한테 유리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정말 아끼는 분들은 접견을 해도 네. 내가 접견하고 왔다거나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거나 입 다물고 있죠.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거고 네. 기사가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퍼질지도 예측이 안 되고 그게 대다수는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견하고 왔어 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라고 막 자랑하고 싶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을 진짜 아낀다면. 네, 왜냐하면 사법적인 절차에만 대응하기에도 지금 벅차니까. 그래서 정말 아끼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질 만한 민감한 이야기를 밖에다가 막 하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누군가가 김건희 누나를 이제 접견을 할 때 약간 그거를 라이브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이 팩트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액션캠 들고 들어가요. 예, 해석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이 진실 공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할 수가 있어서 보고 싶진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아우 얄미워. 되게 얄밉다. 한 3년 오늘 왜 그래? 오늘 임기 3년 지나봐. 아 여기 합당하는 거야 진짜? 아우 얄미워. 말도 저렇게 돌리는 아니, 거 이게 봐. 당신은 정부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돼요. 저희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수다 담으려고. 들어와. 진짜 그 지금 제가 만난 게스트 중에서 정말 자기 진영 보호가 정말 강한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진영을 보호한 적은 없는데요. 상대방을 깠을 뿐이죠. 딱 눈빛 맞은 저 눈빛 좀 뭐 초롱초롱해 또 눈빛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친명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참 실속 없는 사람입니다. 늘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꼭 친명이 돼야 돼? 아니, 물론 그건 아닌데 그렇죠. 자기 그렇지. 소신일 수도 있는데요. 실속이 없으니까. 자 전한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한결 씨가 이제 SNS에 공개하기를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고맙다면서 면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일 수는 있는데 네. 이걸 굳이 막 알리는 게 김건희 여사 측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지금 변호인들만 접견 가능하니까 네. 법조인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온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내가 접견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들었다라고 네. 절대 밝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가십성으로 보도를 막 쏟아내는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막 알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이게 진짜 그 두 분을 생각한다면 가서 접견하고 위로하고 조언을 좀 드리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외부에 공개했을 때 지금의 또 언론 지형도 뭐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게 과연 두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 고민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저거는 되게 좋은 조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장희찬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김건희 씨가 만약에 본인한테 네, 네. 나 접견 한 번만 네, 와라라고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요청이 왔다. 오면 네. 요청이 오면은 조용히 가지 조용히. 본인은 조용히 가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리겠죠. 안 알리겠다.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연락을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적은 없고. 접견 요청을 받았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요. 나 청문회 온 줄 알았어. 지금. 저렇게 해야 돼. 네, 진짜 없었는데 예. 만약에 그런 요청이 개인적으로 오면 올 수도 있죠. 조용히 가서 뵙고 네. 위로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거나 기사화는 안 시키겠죠. 그래, 그게 보통이죠. 그게 도움이 왜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또 돕겠지만 네.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법 방어가 최선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는데 이 뭔가 뉘앙스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 그게 피의자한테 대부분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주변 사람들이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리가 있다면. 저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변호인들이 전한길 씨에게 연락해서 여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네.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심평 그 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하고 있고 본인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것이 유튜브에 따봉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돈벌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우파 이 본인 스스로는 아스팔트인데 이 무너져가는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당연히 조용히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김건희 씨한테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변호인들은 지금 당장 말려야 됩니다. 근데 안 말릴 거예요. 못 말려요. 안타까운 게 이제 김건희 씨 주변에는 좀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참 많지만 아니, 뭐 관종도 참 많아요. 이름이 왜 이름이 심평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름이 아니 성이 근데- 신이고 이름이 평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으면 평범하지 않아. 김기욱도 사실 그렇게 흔한 인물 그래요? 김기욱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름 김기욱입니다. 아 근데 김기욱은 되게 멋진 이름 아니야? 난 되게 이름 멋지다 생각했어. 상대적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저 어찌 보면은 건진법사, 심평, 김기욱 요 정도 라인이라는 건가요? 건지는 그 법당 그 법사명이고 네. 원래 전정배 씨잖아요. 전정배.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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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예. 선배. 우리 근데 실시간 1000명 또 넘었대요. 아, 아, 행복해. 야. 아, 너무 행복하다. 예. 이제는 이제 루틴으로 가는군요. 예. 기본 1000은 깔고 여의도 너머 TV가 이제 기본 동시 접속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꽃이 없는 1000명. 네. 근데 꽃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기다려봐요. 그런가요? 예. 네. 두선님께서 10,000원을 저희한테 슈퍼챗을 쏘시면서 전문 방송인 장희철 위원님 이제 정치 때려치고 방송계로 갑시다. 야. 근데 그 정치는 때려친다고 때려쳐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장치고는 확실히 그건 이제 뭐좀 정치는 달라요. 그만하고 방송은 해야 될 것 같아. 방송은 해야 될 것 같아. 방송 너무 잘해. 특화돼 있어. 방송 네. 너무 잘해. 또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게 정치의 일환이에요. 예. 진짜 이 방송 너무 잘하고 그러다가 진짜 노래도 잘할 것 같아. 너 뭐 나중에 트로트 하나 낼 수도 있고 잘할 것 같아. 찾아주면 예, 네. 이 정도 목소리면 잘할 것 같아. 예. 디렉터 그러다가 안 풀리면 계속 방송하는 거고 뭐 네. 그런 거죠. 뭐. 디렉터 오님께서도 15,000원을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만듭니다. 이뻐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예, 두선님께서도 10,000원 후원하면서 또 메시지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덕수님께서 10,000원 계좌로 후원해 주셨고, 또 김영희님께서도 20,000원을 계좌를 또 후원해 주셨고, 보세요. 오늘 많습니다. 소개할게. 자, 우리 VR님께서는 5,000원을 슈퍼챗을 쏘시면서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라 걸을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디렉터 오님께서 또 7,500원을 또 한번 슈퍼챗을 또 쏴주셨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현금을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더 붙으면 좋지만 빨리 광고가 좀 붙어야 되는데. 이 광고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 좀 입질 좀 많이 왔습니다. 1분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거기서 한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공 몇 개 빼야 돼 거기서. 공을 몇 개 빼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1분에 1,000만 원인데? 10만 원에 광고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비싸지 않다. 그만큼 비싸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광고문의 여러분들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입질이라도 올 수 있게끔 많이 그냥 던져보시기 그 바랍니다. 개혁신당 당 광고라도 여기 어떻게 안 됩니까? 당이 지금 왜냐하면 유튜브에- 사무총장이 그 당 광고비 결제하는 자리거든요. 할수 너무 있거든요. 이해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철컹철컹? 여기 주식회사 법인 이름 뭔지 알아요? 개혁시대. 개혁시대예요. 나중에 횡령 개혁시대, 배임으로 가고 말고 개혁신당이-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광고만 붙으면 되니까 우리는. 예. 네. 어쨌든 우리 근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침 지금 오똑하지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야. 이긴 사무총장님 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수력원자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이것도 이게 지난 일이죠. 네. 우리 이게 진짜 어거지인 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 시끄럽다가 결국 그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오바인 게 밝혀지면서 지금 원전주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면 주가 떨어지고 좋은 일이면 주가 오르잖아요. 네. 처음에 이게 뭐 노예 계약이다 뭐다 했다가 하루 주가 쫙 빠졌다가 네. 하루 뒤에 팩트 체크가 되면서 주가가 다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이건 정상적인 합의다. 그리고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못한 거면 네. 이재명 정부의 지금 장관이 이거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라고 하지. 네. 이거 잘한 거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나선 것에서부터 게임이 끝났고 사실 이 체코 원전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최종 도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들이 도장 찍었다고 광을 엄청 팔았어요. 네.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음. 그러다가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보이냐고 꼬투리 잡으려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한미 협력이고 미국과의 어떤 원전 협상을 하려면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로열티 1조 지불하는 것 중에 9천억은 물품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로열티가 통상적인 관행보다 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적대요. 우리가 지급하기로 할 로열티가. 보통은 7%인데 우리는 한 1.5%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팩트 체크가 되면서 약간 한 언론의 호들갑으로 거의 이제 해프닝이 종결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게 기사거리가 아닌데 이걸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전 정부를 까는 것 같다. 그 지금 현 정부에서 까는 것도 아니고 선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은 문제 없다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조금 부안해동하고 있고. 요거 그러면 다룰 필요가 없네. 우리 아니, 환경과 우리 이동학 아니죠. 측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뤄야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조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유럽 시장을 가는 교두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체코 이외에 다른 EU 국가는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 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시장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중남미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때 50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뭐 자원 채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10년, 20년, 길어야 20년 이렇게 하는데 이건 50년을 계약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게 이것도 반박 기사가 다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이 원천 기술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네. 지금 원전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안 돼.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게 우리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우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컨소시엄 형태를 맺어서 네. 우리랑 같이 해먹자는 계약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 한국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회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보면 어디 입찰 들어갈 때도 아파트도 보면 레미안 아이파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만들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계속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이 안 되면 열받아도 얘네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얘네가 딴지 걸면 네.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원천 기술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노래도 저작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한 비용 줄 테니까 너네는 어차피 못 짓고 근데 기술은 너네 거고 그럼 50년 동안 우리랑 좀 이런 이 원전 한 기당 1조치 우리가 로열티 주고 9천억 물품 사줄 테니까 컨소시엄 맺자. 그래서 한미 협상에서도 미국도 이제 원전을 추가로 막 짓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깔렸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 동안 못해가 아니라 50년 동안 미국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합의해서 한미 합작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좋은 이유는 네. 그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되게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을 보면 2021년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관련된 뭐 비용을 물어라라는 차원에서의 소송이 있었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면서 이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 물론 과한 로열티를 지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라는 그 비용까지 추산을 해보면 그렇게 숫자로 구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이것은 무리한 어떤 로열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UAE 그 바라카 원전 수주할 때도 로열티의 비율을 보면은 사실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구매하게 되는 물품의 어떤 비율을 따져보면 6,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됩니다. 로열티로 따졌었을 때.
그런 어떤 숫자들을 비교하고 여건들을 봤었을 때는 결코 뭔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1조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1조 5천억만 주면 그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했느냐? 탈원전 한답시고 좀 헛짓거리 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원전 기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기술 배제하고 1조까지 매물 나왔는데 우리 탈원전 할 거니까 이런 관심 없어라고 그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은 네. 지금 이 로열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다. 그때 이동학 최고 같은 환경 카르텔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1조 5천억짜리 헐값 매물을 안 샀다가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냐. 아니, 그 아까 산자부 이거 이렇게 공격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임명해서 김정관 장관이 그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자체가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피해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은 정확하니까 그걸 잘 평가해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무너지길 또 기다리고 있네. 실시간 1,100명이 또 넘었어요. 야. 거의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요거 하나만 더. 어쨌든 이건 조사. 반박할 게 있어요? 조사는 해야 되고 조사는 해야 된다.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용해, 이 환경 왜 카르텔아. 거짓말로 브리핑을 했는지. 탈원전 카르텔 같은 일이라고. 그다음에 SMR 기술은 아직 에어컨 개발도 틀기만 안 해봐, 된 아주 거거든요. 그냥. 개발도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지금 50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다 조사는 전 필요하다. 아무튼 에어컨 자, 틀기만 보세요. 해봐. 지금 SMR 원천 기술 얘기하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데 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형 모듈 예산 원전 다 깎았어. 예산 90% 90% 깎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사해 지금? 보자. 조사해 보자. 아니 소형 누가 다 모듈 얘기 안 원전- 듣게 소형 하더라. 모듈 322억 원. 그러니까 총 예산의 90%를 자른 게 민주당이었어서 그 할 말 에어컨 없다. 저 사람 방향으로 좀 틀지 마세요. 저 환경 카르텔 방향으로 에어컨도 세면 안 돼. 저 에어컨 사랑합니다. 부채 붙이고 그래야지. 우리 이동혁 위원님이 지금 약간 좀 상황이 조금 언짢으신데 아니,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제 저희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업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제가 대선 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분을 영입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맞죠. 그래서 그 김지희 연구원이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지만 제가 그분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원자력 이슈가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봐요. 어. 그 이제 박사님인 거잖아요. 네네. 원자력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우스워진 게 자기들이 막 이거 건수 잡았다고 막 공격을 했는데 자기네 장관이 그거 아닌데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스워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난리치기 전에 네. 이런 건 전문 이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 김정관 장관 같은 분들은 전문가예요. 두산 출신이니까 네네. 전화 한 통해서 좀 물어봐라. 어. 물어보고 이거 진짜 우리가 윤 정부 공격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멀쩡한 계약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망신은 안 당할 텐데 그냥 냅다 무슨 파블로프의 개 그거 있잖아요 실험 네. 툭 건드리면 침 질질 종소리 들리면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이거 윤석열 정부 깔 수 있네 하고 막 왈왈왈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네 장관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이슈는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좀 생활화하자. 저 균형을 좀 맞춰보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공감대 확실한 정보가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 맞아요. 정확하게 공감대가 서고 아니면 원전은 정확하게 안전하다라는 보편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게 그 취약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렇게 큰 계약을 하니까 이런 논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건 좀 언급하고 싶네요. 근데 저는 아직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잘못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 조사를 하고 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면 이동학 최고의 목소리를 처벌을 해야 전달해 되는 주는 것이고. 마이크의 전기도 네. 원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들 다 마이크 뺏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되죠. 야. 아니 저는 원전 반대론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텀블러. 예. 예. 저는 에너지를 믹스하자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지 원전을 다 없애버리고 풍력이랑 태양광으로만 가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1조 5천억에 샀으면 샀으면 문재인 정부 때 그 한 번도 있고 3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왜 안 샀는지 진상. 우리나라 탈원전한다고 못 샀어요. 어. 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원전 수출하고 수주하고 난리 났었던 거야. 특검해야 돼 특검 이거. 이거 특검거리예요? 지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때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 강남 아파트를 그때 샀어야지. 그걸 왜 안 사?라고 이 얘기하는 삼촌하고 고모들 같은 좋은데. 느낌입니다. 예 지금. 잘하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우연님께서 무려 10만 원을 슈퍼챗에서 쏘시면서 타임. 우연님 저 나오는 방송마다 다 오시면서 항상 슈퍼챗 이렇게 쏴주십니다. 아 이거 들어오기 전에 막 또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고 오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개혁신당 광고 대신 이거라도 하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항상 응원한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투척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종창님께서 멤버십을 또 가입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멤버십도 좀 많이 가입해 정참 주십시오. 이게 아마 커피 한 잔 가격 정도일 거예요 멤버십이. 아 맞아요. 예. 그 멤버십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높은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까 예, 좀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웃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지난주 조사된 주 초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외에 이번 주 조사 주 초반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광복절 사면 여파와 세제 논란 등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국 일본 순방에 또 나서기 시작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고했던 결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던 게 사면 효과 아직 반영 다 안 됐다. 아, 그래요? 계속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갤럽, MBS 같은 전화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리얼미터 같은 ARS에서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50%도 무너졌어요. 14일자 일간 48%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2주 사이에 ARS에서는 12.2% 떨어졌고 네. 전화 면접에서는 8%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현 지지율보다 음. 추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80% 초중반 지지율을 1, 2년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최고점이 60%대였는데 이제 거의 5도 다 까먹고 좀 있으면 앞자리 4로 바뀌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근데 속도가 빠르면 뭘 잘못했지 하고 고쳐야 되는데 네. 조국 윤미향 사면은 못 고쳐요. 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전국 투어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무슨 그 막 또 이번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고 지지율 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하니까 n분의 1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막 부부부 열받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된장찌개 사진으로 또 그렇지, 히트 치고 막 네. 윤미향 씨도 막 자기 자동차 뒷좌석에 소녀상 싣고 다니는 아주 기괴한 풍경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좀 이상 이게 일반 정서에 안 맞잖아요. 네.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 할수록 네. 뭐 거의 가투소급의 활동량인데 그렇지. 전성기 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면 리스크는 계속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제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관련된 우려나 뭐 주식시장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냅두면 되는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낮춘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떨어진 이유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가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더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5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 뭐 괜찮은 지지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하락세가 이제 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가 있는데 뭔가를 뭐 반등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반등할 거리라기보다는 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기조입니다.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그렇죠. 한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개혁 네. 또 완비한다. 사법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음. 요거까지 이제 완비를 한다. 왜냐면 표를 받았던 기본적 전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못 할 거라면 도대체 왜 집권을 했냐? 그리고 집권해가지고 야당들이 어떤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 깎아내가지고 개혁도 아닌 개혁을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뭐냐? 그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묵묵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건 사면 여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법 개정 뭐 그 과정에서 뭐 50억에 10억 지금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묵묵하게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걱정은 있죠. 네. 대통령의 신임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쨌든 50%대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절반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그 개혁 동력을 얻기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것도 이제 늘 염두를 하면서 두 분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오. 국정 운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같이 손잡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국민 임명식부터 시작해서 노봉법, 사면복권 이렇게 뭐 하향세 추세는 확실하고 네. 반등할 수 있는 호재가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층 성향들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보수층 응답이 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향 추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같이 끝나는 순간 조금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답보 내지는 횡보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자, 우동님께서 10만 원을 또 쏴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동님도 아시는 분이죠? 예. 아니 근데 또 의리의 남자, 참 인간적인 남자 이기인 총장님 응원합니다. 개혁신당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먹여 살린다. 먹여 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이네. 그러니까. 야, 아무튼 진짜 후원 더 많이 하세요. 영혼 아예 없었다 방금. 후원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요. 그 이기인 총장님만 너무 이렇게 한쪽만 지금 계속 이렇게 응원해 이동환 주시면서. 최고랑 장윤선 최고 지지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슈퍼챗 좀 쏴주시고. 네네네. 아, 제 지지자분들은 많이는 오시되 다 주무시지 지금. 슈퍼챗은 제가 하는 멸콩 TV에 싸주시면 좋겠고, 네. 아무튼 뭐 두루두루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도 예. 하고. 진저에일님께서 5천 원 투척해 주시면서 지지율 대책 회의가 주 1회여서 아쉬웠는데 닭간다에서 불러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닭간다로 흡수 통합 갑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연님 멤버십 하고 싶은데 가입을 못 찾고 있다 하는데 네.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 그렇지. 플러스라는 버튼이 뜨거든요. 그렇지. 그거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멤버십 그게 뜰 겁니다. 가입 아마. 버튼도 있어요. 네, 네. 예,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눌러주시면은 저희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예. 1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예상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전화 면접에서는 10%대인데요. 리얼미터에서는 이번 주에 30% 넘으면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들어섰거든요. 붙었죠. 네. 그게 거의 1년 만일 거예요. 근 1년 만에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어서 그러니까 전화 면접과 ARS가 좀 다르다.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자들은 좀 결집이 되고 있다. 다만 전체 국민으로 퍼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자란 상황이다.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에서 좀 새롭게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하는 목소리 등이 좀 원보이스로 나오게 되면 네네. 약간의 어떤 기계적 반등이나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부 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거나 당 대표 하는 말, 최고위원 하는 말 다르거나 뭐 이런 집안 싸움을 계속 보여주면 그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아, 그렇죠. 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동학 의원님께서. 저는 일단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장동혁 이 후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러면 어떤 일정한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되게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내잖아요. 네. 그게 전반적인 정서엔 도움이 안 될 거라 보고 그러면서 계속 어찌 보면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의 정서에서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내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선거에서의 실권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분란이 계속되고 그럼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결집해가지고 일정 부분 올라가는 추세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MBS에서 어제 장동혁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MBS에서 근데 MBS에서 조원 씨의 장동혁 나이도 그렇고. 33, 그러니까 김문수 30. 그러니까 ARS에서는 일찌감치 이기는 결과 나왔는데 전화 면접에서 어제 이기는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선은 거의 간다고들 다들 보는데 네. 결선 가면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 표가 네. 그 장동혁 후보를 너무 싫어하니까 김문수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을 진짜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전통 보수표는 장동혁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지금은 국민의힘 당직자 자꾸 물어봐도
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디서 조사한 그런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해찬 의원은 누구를 근데 진짜 저도 돈 걸라고 하면 어디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그래요? 정도로 좀 예상이 잘 안 되는 그 정도예요? 박빙인 상황 같아요. 그래도 뭐 51대 49로 누구가 이기겠다 뭐 이런 마음은 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김문수나 예. 장동혁 후보나 뭐 다른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도끼인 객긴 같고 뭔 차이냐? 정말 진짜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3등을 누가 할 거냐인 것 같아요. 안철수냐 아니면 조경태냐. 그건 안철수가 하겠지. 아니 조경태냐 안철수냐인데 그 왜 3등이 중요하냐면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눈높이와 가장 맞는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에서 냈는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1, 2등과 가까운 3등으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꼴찌로 그렇게 평가받느냐는 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스탠스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내일이 없는 정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거의 내쫓을 것 같은 기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이게 조금 더 비화가 되면 분당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당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개헌 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막 내부 분란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냥 탄핵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만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거시적인 여건까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반론을 하는 게 분당을 하려면 강력한 대선 주자와 그를 따라 나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따라 나간다? 한동훈이 강력한 대선 주자예요? 네. 마탱이 간지가 오랜데 네. 택도 없고 한동훈계 의원들은 대다수 초선 비례 중심이에요. 나가는 순간 국회의원직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나가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당 나가봤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로 쭉 봤어.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럴 배포들이 없어. 그리고 한동훈이 뭐 지지율이 지금 막 30-40% 나오는 유력 대선 주자고 대선이 한 1년 앞이면 몰라도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궁시렁거리지 분당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배포가 없다. 개헌 저지선은 그러면 한동훈계가 삐껴서 개헌 찬성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만약에 개헌 표결하는데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그냥 민주당 넘어갈 거 아니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자살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신임 김문수 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친한 게 누구 하나 징계하고 뭐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삐껴서 집단행동하고 이재명 편드는 개헌을 못 해요. 정치 계속 할 거면. 그래서 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전당대회 보면서 한동훈계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나마 같이 힘을 합쳐볼 수 있는 후보가 조경태, 안철수인데 그 둘조차도 단일화를 못했잖아요. 서로 본인들이 어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그 대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은 어찌 보면 뭐 이게 밖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군들이 연합을 못 해가지고 결국엔 소멸하는 국면으로 가고 스스로들도 분할이 돼 버리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모아도 30%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그거조차 지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개혁신당은 어찌 보면 감나무 밑에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떨어져만 나와라 우리 당으로 다 우리가 흡수를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소멸돼 버리면은 받아먹을 감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 꺼졌을 때 이야기를 함부로 절대 옮기지 않지만 근데 우리의 사촌 형제 개혁신당 동지들과 사촌 형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만 거부할게요. 사석에서 우리 밥과 술을 나누면서는 또 얘기를 굉장히 하지. 끈끈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 정도만 한동훈 하겠습니다. 대표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입지가 사실 천당과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좀 보는 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원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 우재준 의원을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듯한 모양새.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우재준 의원 뭐 뽑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청년 그러니까 최고가 재밌어. 한동훈 대표가 밀어주니까 이른바 비윤계 내지는 찬탄파는 이렇게 이 사람을 두고 지지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재준 의원이 안 되고 다른 쪽에서 단일화한 손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밀었는데도 우재준 의원 심지어 그 현역 의원이거든요. 안 되네.
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지까지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 중 하나가 결선을 못 올라가고 많은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김장 내지는 장김 결선이 되면 그걸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영향력 완전히 죽었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지상론자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만 열리면 야 너 나가 옆구리 맞아요. 잘 쓰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정치인은 선거 안 나가면 결국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페북을 쓰고 뭘 하고 뭐 다음번 기회를 노린다 뭐다 해도 그렇지. 선거에 출마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뒷방에서 궁시렁거리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게 확실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를 하려면 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개그맨이 되려면은 개그 프로를 하듯이.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아까 우리 이동학 초가 감나무 뭐 모델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뭐 한 친한계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받을 확률은 크지 않은 게 그분들은 사실 적극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뭔가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러니까 기회를 보는 듯한 타이밍을 보는 듯한 수동적인 정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 도전해 동탄 나가 지지율 3%도 괜찮아 막 이런 식이거든요. 결이 안 맞아요. 결이 안 맞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뭐 개혁 세력이랑 개혁 세력, 혁신 세력 뭐 자기들이 이름 붙이는 대로 하는데 그분들이 풍찬 노숙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뭐 비례대표 다른 당 가면은 비례대표 배지 떨어지니까 그냥 배지 유지하고 다른 거 활동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당 행위를 할 뿐이지. 근데 어차피 그 정당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끌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밖으로 나와서 국민을 쳐다보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토론회 열고 해가면서 풍찬 노숙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면 진짜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찬 노숙이 결국은 고생의 서사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성공한 것도 젊은 사람이 진짜 정치권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서사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떠올릴 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웠지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꽃길을 너무 많이 걸어왔고 황태자라고 그랬는데 그 꽃길을 깔아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의 승부수는 누가 봐도 험지인 곳에 재보궐에 출마해서 개항을 여권의 빅네임과 한번 붙어야 된다. 예를 들면 조국 대 한동훈 대전이 개항을해서 성사된다. 이거는 거의 미니 대선급 관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결기, 떨어지면 많은 걸 잃겠지만, 그러니까 한팔 내주로 각오 안 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온 정치인 한동훈의 캐릭터는 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가요. 겁쟁이. 그러니까 이게 이 꽃길이 마련돼져야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친한 게에서 한동훈 죽이려고 개항 보내려고 한다라고 자꾸 막 그래. 막 벌벌 떨어 입에 개거품 물면서.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진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자기 희생적 선거 출마 없이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냐. 결국 그 사람들 생각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면 망한 정당 수습하겠다는 건데 이긴 총장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뭐 망하게 기다렸다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 성공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성공하려면은 되든 안 되든 깃발 들고 선거지에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나도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기인 총장님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고요. 이기인 총장님을 응원하는 우리 슈퍼챗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너무 죄송하고. 월급 도둑님께서 5,000원을 또 투척해 주셨고. 예. 링카님이 또 5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정말 진짜. 성남총각이 또 1만 원. 링카님 역시 이 총장님 개혁신당 화이팅 하시면서 5만 원 투척해 주셨고 또 디렉터 오님께서 7,500원 또 이렇게 주시고 정말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또 이거 누구예요? SETI 세티님께서 우리 15,000원 주시면서 장해찬 정치 한탕으로 할 거 아니라면 개혁신당 오자.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탕 하고 싶습니다. 올 생각이 없다. 아니, 나중에 다 합칠 건데 뭘. 나중에 합칠 거라고. 이분들은 합칠 마음이 있으실까 과연? 나중에
진짜 우리 다 하나야. 이동학이 어. 많이 변했네 사람이. 표심을 잃었고. 중상모략을 많이 해. 아니 그거보다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니야, 참 아니야. 변했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친명 범죄에 1,200명이 들어가면. 넘었네요. 1200명 넘었습니다. 아유. 최고 기록 아니에요? 최고 시간? 기록. 근데 그거 아시죠? 네. 그 장예찬 최고가 나오는 다른 패널 혹은 이동학 최고가 나오는 다른 패널 때 이렇게 동접자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꼭 두 번 1000명 달성된 두 번의 말을 더듬지 말고 방송에서 천천히 하세요. 네.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혀가는 사람 때문에 저- 이렇게 나온다. 지난번 첫 달성 때도 제가 있었었고 예. 이번에도 1200명을 달성한 이 자리에는 제가 있었다. 이기인이 있었다. 예. 이기인 효과다. 이긴 총장님이 지금 말 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본인 칭찬하는데 말을 저셨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쑥스러운 거겠죠. 예. 아직 안 변했어. 자기도 아닌 걸 아니까. 양심이 있지. 그래도. 많이 10,000명의 좀 접촉자 수 무리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10,000명이 아니라 1,200명. 예. 공 하나 더 붙이자고요. 여기는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슈퍼챗 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Yes. 지금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네. 야. 고소들의 처정밀 정치해보쇼 다 간다. 네, 후원 계좌 슈퍼챗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이용 안 하신 분들도 예,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예,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지금 뭐 광고 칸도 비어 있지만 여기 언젠가는 채울 거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동접자가 지금 1,200명이 넘어가요. 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약속 뭡니까? 야, 어떤 광고가 처음에 들어오면 네. 저는 그거를 구매하겠습니다. 어떤 광고가 어떤 들어오든 간에 형태로든 뭐가 오든. 역시 여당이 되더니 네. 품이 넓어졌어. 네. 멋있네. 뭐 여기에 뭐 법인카드 소고기가 받았어요? 들어오든 돼지고기가 들어오든 간에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들어오든 네. 들어오기만 하면은 집 본인- 광고는 못 사요. 그건 못 삽니다. 뭐 정말 자이나 뭐 그런 거못 레미안 이런 거 들어오면은 못 사는데 람보르기니 광고 그런 거못 좀 사요. 받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광고가 들어오면은 본인이 사비로 사겠다. 네, 광고가 용기를 내세요. 안 들어올 줄 알고 용기를 싶은데 내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만약에 광고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민주당이라도 어떻게 들어오면 안 됩니까? 여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동학이 형 혼자 사겠다라는 건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사줄게. 내가 여기 출연자 사줄게. 사준다.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 우리 출연자들한테 다 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사업주분들. 좋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최소 4개는 팔릴 것 같습니다. 예. 광고주분들 본전 뽑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저는 하이모나 밀란 광고 들어오면 네, 쓰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국힘 당대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전환기를 품은 자가 당대표가 될 거란 얘기가 있던데, 예. 전환길에 대한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예. 전환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약간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참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한길 씨의 경우는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 개인으로 보면 안 이미 된다. 그 국민의힘 기저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 구구 부대가 지금 이미 들어와 버렸고 네. 여기에 지금 신천지, 통일교, 뭐 부정선거 아스팔트 세력 다 섞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여기까지 지금 사실 근저에 지금 다 차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을 당했다 일정 부분. 근데 이게 네. 잘 모르는 분석인 게 전환길 강사와 네. 누가 다 얘기하는데 아니 이 보수 지형에서요 전환길 강사랑 그 자유통일당 측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예. 거기 엄청 싸워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계열의 스피커들이 맨날 전환길 강사 욕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덩어리가 요즘 아니다. 신일식 씨랑도 싸우더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분열. 저도 안 좋고. 어.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자유통일당 세력이 전환기 씨를 통해서 당을 먹는다는 게 아닌 게 안에 들어와서 보면 거기랑 사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다만 전환기 강사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성 스피커인 거고 민주당에도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누구 찍느냐로 전당대회가 결정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스피커들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어떤 시대적 트렌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김어준은 당원 가입은 안 해요. 뒤에서 방송에서 자기가 장난질 다 하면서 근데 전환길 강사는 당원 가입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도드라진 측면이 있다. 네. 뭐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원 가입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랑 당원 가입을 안 하고 개입하는 거 요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아니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네. 이를테면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이 5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정광훈 씨한테 막 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한테 사람들이 막 이제 절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절을 하는데 유권자를 향해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헌법 바깥으로 나가 있는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전환기 씨가 여전히 합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계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근저에 제가 전환기 씨는 대표적인 주자일 뿐이고 사실은 그 기저에 지금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대거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맞는 이 언어들을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표를 받아야만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상화되기가 어렵고 전환기 씨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표본일 뿐이지 전환기 씨 하나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정상화되느냐?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이 오염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한국 사회의 과제로 남아버렸어요.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네.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은 자가 당 대표가 될 거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나 이 질문은 사실 그냥 뭐 가십성 질문이라고 좀 보고요. 네. 본질은 작가님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니, 나는 질문을 괜찮은 질문이라고 다른 봤는데. 방송에서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본질은 전환기 씨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진 이념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 이 대선 이 후보들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이 질문과 답을 하길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른바 극단적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정당과 공천권을 나눠 가질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게 이제 자유와 혁신,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정광훈,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즐거운 공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환길로만 점철되는 정당이 아니라 오른쪽에 치우쳐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느냐를 전략으로 가져가는 사람을 지금 당대표로 뽑겠다라는 그런 전당대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꼭 당원들이 그렇게만은 안 되는 게 지난번 한덕수 후보 교체에서도 당원 투표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짠물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를 찍었었던 그 절반의 당원들이 있는 것처럼 꼭 집단 지성이 그렇게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야,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감나무를 흔드네요. 예리했습니다.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국면처럼 친윤계와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갈 것인가? 전환길과는 관계가 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 좀 예상을 해볼까요?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김문수 후보가 친윤계와 가까운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친윤계로 포함됐던 많은 의원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네. 좀 지지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당이 운영될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을 본보기로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문수 친윤 이거는 전혀 틀린 해석이고 김문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과하라고 서영교 의원이 소리쳤을 때 사과 안 해서 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는 그 친윤계와는 거리가 멀고 김문수 후보는 오랫동안 경기도 지사도 하고 옛날에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자기 코어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지금 대부분 국회의원은 아니라서 그렇지 네네네.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측근 그룹이나 코어 그룹들이 있어서 아마도 거기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 방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좀 예상하기 힘들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징적인 윤핵관들을 쳐내면서 좀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네. 김계리 씨는 입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계리 씨가 지금 뭐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마 2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렇게 막 올라갔는데 김계리 씨 입당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이 전환길 씨가 지금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 저쪽으로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전환길 씨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김계리 씨 불러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함께 해왔던 전광훈 목사 이분 결국 당의 고문이나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 목소리 그동안 내왔던 것에 종착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과제뿐만 아니라 보수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네. 친윤계랑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친윤계라고 분류됐었던 사람이 정당 구성원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넘을 거예요. 대구, 경북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사실 포천에서도 그렇고 뭐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의 분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즈음에 함께 친윤으로 분류됐었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때 이제 공천이 돼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뭐 주류이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친윤을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을 거다. 적절하게 좀 느슨하게 연대를 한다거나 전략적으로 같이 동맹을 맺고 당을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죠. 방식이 되겠죠. 그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무난하게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장동혁 후보가 지금 뭐 역전을 하느냐, 요건데 이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이제 만약에 역전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쫓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지 않을까? 어. 한동훈계 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뭐 다양성이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저질렀고 탄핵에 이 반대를 했었어도 어찌됐건 하나된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서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꾸 너희들이 여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은 지지층들에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결국 이들에 대한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본보기 징계는 있을 거예요. 친한계에서 자꾸 내부 총질하거나 당론 위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성 당원권 정지 내지는 제명 징계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친한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장 듀오거든요. 원내에선 장동혁, 원외에선 장해찬.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했네. 이제 누군가 했네. 장동혁 후보도 친한계와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한쪽이 정리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파를 딱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가는 쪽의 목소리는 장동혁 체제에서도 높을 거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통합을 말하기 때문에 그 통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계열과도 통합하고 친한계라도 통합하고 다 통합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성공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특정 계파를 막 징계하거나 하는 방식은 좀 아닐 확률이 높죠. 근데 장동혁은 사실 후발주자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막 적극적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당 대표가 되면 약간 포섭하고 약간 겸양적인 태도를 보일 거예요. 친한계를 만약에 징계하거나 본보기 징계를 하죠? 그럼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이게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친한계에서 일단 장동혁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빠이 내가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일본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니 이번에 스매끼리 이빠이 이재명 뭐다 대통령도 하세요, 한일 이제. 위안부 합의 안 뒤집자 했잖아요. 옛날엔 막 친일이라 하더니. 그건 그게 거기까지 잘못된 가는 그건 거예요? 잘못- 그런 네. 점에서 어쨌든 이빠이 지금 장동혁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한쪽을 완전히 정리하지만 안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은 저는 되게 짠할 것 같아요. 예. 대선에서 떨어지고 여기서 그 당사에서 떨어지고. 발박수 치고 막 네. 정권 찌르기 했는데도 당선 네. 안 되면.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 네. 대선 그치. 후보이기도 했었었고 네. 관성이 이제 질량에 비례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외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미 대선 후보 선출된 적이 있었었고 41%를 받았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건 당원 80%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절대 김문수 후보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 우리 총장님은 이과입니까? 이과입니다. 이과죠. 이과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과예요, 하죠. 이과. 이과였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는. 결선은 갈 것 같아요. 예. 결선 갈 것 같고 결선을 갈 것 같다. 네. 예. 결선 가면은 결선에서는 어떨까요? 결선 가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죠. 음. 네, 왜냐하면 한동훈 파들이 투표를 포기해 버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투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덜 온건한 쪽으로. 그러니까 온건한 쪽이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제가 볼 땐 강성인데 더 센 이 어법을 지금 장동혁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 볼 것 같아요. 같이 하자고 또 하고 메시지도 내고 있고. 어. 네. 속으로 응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장혜찬은? 저요? 예. 저는 그냥 조경태가 꼴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대학 꼴찌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꼴찌? 그래요? 근데 꼴찌할 가능성이 높지 뭐 거기. 음. 안철수가 저력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항상 모든 선거에서 자기 여론조사보다는 표가 더 나와요. 그렇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랑 진짜로 자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되겠네요. 네. 초대하면 옵니까? 오죠. 예. 그거는 할수 가리시는 있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왔습니다. 불러보셨습니까? 여의도 너머에 해보지도 제가 않고 왜 왔는데 그러십니까? 근데 되게, 패배의 늪에다.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아, 저는 되게 그럼요. 좋아하고 네. 최근에 몇 번 자리를 했는데 그 생각은 많이 달라도 안철수 의원 정도의 어떤 행보라면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같이 품고 가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조경태나 한동훈과는 또 결이 다른. 그러니까 이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할 때는 하고 또 쓴소리 할 때는 하고 이게 이 고생할 땐 같이 고생한다라는 게 딱 깔려 있어서 매력을 느꼈네요. 매력 어필. 제가 또 분당 갑에서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질게 나쁘게 했어? 정말? 진짜 참, 못됐다. 참 좋으시고. 진짜. 근데 그 참-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근데 바른 말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시고 합리적인 말도 다 하시는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올까라는 그건 정말 좀 신기한 이러냐, 불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포지션이 늘 이렇게 전체를 그림을 보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보통은 할 거거든요. 네. 축구를 할 때도 적정한 포지션에 딱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늘 방해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동학 재고님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진짜 못됐다. 와, 왜 성대모사 하는 거야? 진짜 못됐다. 내가 지금 형 이 진짜 선거도 사실은 못된 사람인 건 알고 김문수 장동혁 있었지만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진짜 못됐다 저 사람. 실력은 있는데 자리 운이 없다. 그렇게 자리- 조롱하고 네. 자기를 그 같이 했던 사람인데. 뭐 조롱이라니 성대모사 하는 거죠. 안철수,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이 세 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야, 여기 생각- 터져 이 나가겠다. 세 명을 터져나간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의 꿈과 희망이. 그 자리에 제가 갈 리가 없죠.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넘어 TV에 닭간다. 평일 오전 저희가 10시 반에 항상 라이브를 하니까요. 이 시간에 꼭 찾아오셔서 라이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고 클립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최종일 정치해보쇼 여의도 넘어 TV에 닭간다. 저희는 오늘 금요일이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